네, 세 번째 영역입니다. 추리 영역인데요. 이 추리 영역은 논증적 사고적 또는 논증의 영역 중에서 연역 논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연역 논증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역 논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영역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만 조금 더 줄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명제 논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명제 논리의 반대쪽까지 이렇게 오답을 내더라. 이런 부분까지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제 논리의 핵심 포인트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러면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 P이면 R이다. 이렇게 나오죠. 잘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주 목적이 뭐냐면요. 이 Q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P이면 R이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은 어떻게 내냐면요. P이면 Q이다. R이면 Q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P이면 R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오답의 주 포인트입니다. 이 Q가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결고리 삼아 있어야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not Q이면 P이다. 근데 Q이면 R이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예,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또 하나 해볼까요? 이걸 해볼게요. P이면 Q이다. not R이면 not Q이다.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패턴과 이렇게 생긴 패턴이 굉장히 다른 거구나 라는 게 오답으로 처리되어져 있으면 보는 순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처리 차원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어야 되고 연결고리가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우명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3단 논법으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연역명제 중에 3단 논법으로 설명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때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래서 P이면 R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너무 당연한 이런 것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오답을 만들어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봤더니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뭐 이렇게 복기시킬 수도 있어요. 복기하시면서 풀 수도 있는데 이 형식 논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형식에 따라서 어떤 오답이 나오고 어떤 정답이 나오는지를 미리 판단해 보시면 형식 논리적으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P 또는 Q가 참이에요. 근데 not P이면 따라서 Q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오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P or Q인데 P이다 이러면 Q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도 아셔야 되죠. P or Q가 참인 경우에는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인 경우, 얘가 참이고 둘 다 참인 경우, 얘는 거짓인데 얘는 참인 경우에 해당해서 참입니다. 근데 만약 P가 아니래요. 그럼 P가 아닌 경우가 P가 맞죠? 이 경우밖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Q가 반드시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보세요. P가 맞아요. 그럼 이 경우잖아요. 이 경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 보면 Q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Q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전제를 하나 더 깔면
또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면 Q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형식 논리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형식 논리가 오답과 관련되어져서 난 여기까지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즐거운 거예요. 빨리 풀 수도 있고요. 정답도 거의 확실하거든요. 정답이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실제 풀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법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뭘 있죠? not 머리, not 다죠. 그죠?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부작용이라는 모르는 애가 있고요. 멀미가 있는 거죠. 그죠? 얘를 바꾸시면 이게 다 머리인 거죠. 그죠? 머리 있으니까 얘가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그죠? 멀. 이렇게 가죠? 예. 정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하나 대입해서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답을 내는 구조, 오답이 나타내는 패턴 이렇게 판단하시고 더 의미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패턴이 의미 있다. 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또는 여기 뭐 하지 않는 not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논리 퀴즈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 퀴즈 문제 풀면서 한번 논리 퀴즈에 대한 접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A, 2가 우유를 나누어 가지려고 해요. 다음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항상 참인 것을 고르세요. 이랬잖아요. 자, 보시면 우유가 몇 개요? 6개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요? 5, A, B, C, D, E.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한 명은 우유를 2개 받아요. 그래야 6개가 되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분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관계를 따지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 관계를 따지지 않을 때 조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윤곽을 따실 때 6개가 있고요. 5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더 많이 먹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 2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박스로 푸시는 게 이게 좋아요. 박스로 푸시면 한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박스에 전달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가 딸기 우유 2개가 있고요. 여기가 초코 우유 2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나나 우유 2개가 둘 총 6개가 존재하는데 여기가 A, B, C, D, E 5명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조건이죠. 이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우유를 2개 먹습니다. 2개를 받아요. 같은 우유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우유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는 딸기 우유를 받지 않았다. 딸기 우유를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얘나 얘 중에 하나 받았거나 2개 받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B가 바나나 우유를 받았대요. 이 2개 받을 수 있는데 일단 하나라고 최소 하나 받았다. 이렇게 해볼게요. C는 초코 우유를 받지 않았대요. 초코 우유를 받지 않았어요. 얘는. D는 딸기 우유를 받지 않고 초코 우유도 받지 않아서 바나나 우유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는 다 지금 제거되는 겁니다. E는 우유를 1개만 받았대요. 우유를 하나만 받았어. 아, E는 2개를 받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2개를 받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바나나 우유를 2개 지금 다 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 초코 우유를 보시면 A는 지금 여기 XX 2개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하나를 반드시 받았다는 얘기고 이 C도 여기를 하나 반드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받았으면 얘가 여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2개짜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2개짜리를 받은 사람이 딱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가 2개짜리를 안 받았다는 정보를 통해서 2가 2개짜리를 받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만약 얘가 여기를 받았으면 이렇게, 또는 얘가 여기를 받았으면 이렇게요. 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당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이 논리 퀴즈 문제들은요, 반드시 풀립니다. 근데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냐면 문제를 읽고 조건을 분석해서 반대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성 있는 정보들을 추론하는 과정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봐도 여기 이 2개를 결정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없앤다, 이렇죠. 그리고 이런 정보가 나옴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된다,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반대 해석이라고 합니다. 반대 해석. 반대쪽 정보를 줌으로써 추론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박스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박스로 보시면 한 정보가, 예를 들면 얘가 여기를 안 먹는다는 정보는 여기를 먹는다는 정보에 해당하고, 그때 얘를 안 먹게 되면 아까 오어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쵸? 오어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현하는 과정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3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문제 여기 보시면 민영철화가 6등 안에 들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다 A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A팀 근무하는 사람 몇 명이죠? 4명이에요. 6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성적 순으로 표면 민이 철보다, 영이 화정보다, 이렇게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얘는 1등 차이예요. 그래서 인접해 있다라는 거 표현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adjacent라고 하는데 인접해 있는 정보는 더 정보량이 많은 정보입니다. 철수는 3등을 했고요. 2등은 A팀이 아닌 C팀이에요. 자, 전체가 몇 명이요? 6명.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등은 누구요? 이렇게 확정적 정보부터 먼저 표기합니다. 일단 6개의 자리가 있다가 가장 중요한 정보고요. 두 번째, 2등은 C팀이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A팀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수는 3등을 했어요. 철수. 한번 볼까요?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한 정보이긴 한데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이 정보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양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철수보다 앞서 있는 게 민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나 이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다. 자, 논리 퀴즈도 보시면 이렇게 전체의 박스를 윤곽 지을 수 있는 이런 패턴이 하나 존재하고,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 대한 반대를 찾는 그런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량의 가치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이 정보보다 이 정보가 더 정보가 많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숫자로 삼기에 좋다,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확정적 정보 먼저 판단하시고 불확정적 정보는 그 뒤에 판단하시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확정적 정보 먼저, 그 다음에 불확정적 정보 사이에서는 어떤 정보가 훨씬 더 좋아요? 정보량이 많은 정보를 기준으로 경우의 숫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 5번에 해당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순 문제인데 갑부장은 어제 선행을 베풀어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직원에게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2명은 틀린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맨 처음에는 한 명이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한 한 명은 누구이고 이 뭐 내용에 따르면 뭐 선행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게 한 명에서 2명까지 발전했거든요. 2명까지 발전한 이유는 이걸 경우의 숫자로 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런 점에 있습니다. 만약 A와 B가 틀린 대답을 했다면 A와 C가 틀린 대답을 했다면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뭐 계산하기도 싫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5, 4, 10가지네요. 10가지를 해야 돼요. 이 문제 푸는데 2분 안쪽에 풀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데만 한 4분 넘게 걸립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숫자로 풀지 않죠. 그럼 뭘로 풀어요? 모순으로 풉니다. 모순이 뭔가요? 동시에 참이될 수 없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참이될 수 없는 문장을 찾는 거죠. 자, 아마 C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국내에 없었습니다. A하고 C는요. 둘 다 동시에 참이될 수 없어요. A가 참이죠. C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A가 참이면 C는 거짓이고요. A가 거짓이면 C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이될 수 있는 거죠. 둘 다 거짓일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하고 D를 한번 보세요. D인 것 같습니다. B. 얘는 둘 다 동시에 참이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얘가 맞으면 둘 다 맞고요. 틀리면 둘 다 틀린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 얘가 맞으면요. 둘 다 맞고요. 틀리면요. 둘 다 틀려요. 근데 A, C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틀렸잖아요. 그러면 만약 얘가 틀렸으면 틀린 게 최소 3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3명이 틀린 대답을 했으면 그러면 얘가 틀렸고 다른 게 하나 더 틀려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B, D는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C, E를 보시면 A의 대답이 옳아요. 그래서 E와 A는 항상 동시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두 대답이 연동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A, C는 모순의 관계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C보다 A가 틀리고 E도 틀리면 얘가 F, 요게 true가 되고요. 만약 거꾸로 이게 true 하게 되면 F가 돼서 F가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명으로 한 거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패턴을 언급하고 있는 거다. 동일하게 또 이걸 한 명으로 하면요. 한 명으로 하면 한 명으로 하면 이 경우에 해당하는 패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이 BD까지 포함하면요. 이게 4명이나 5명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각각 진술 입장에서 A라는 진술이 맞아, A라는 진술이 틀려 라고 접근하면 경우의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하지만 문장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 보시면 그러니까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단위가 다르게 접근하는 문장을 먼저 판단하는 과정이 1선행 조건이고 그 조건 내에서 그 문장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요 패턴으로 접근을 해서 포상받을 직원은 D죠? 그죠? D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추리 부분은 그 다음에 9번 한번 살펴볼까요? 9번은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려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나는지. 자, 귀납적 추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귀납적 추론이 무슨 말이냐? 구체적인 사실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일반화된 명제를 끌어내는 걸 보고 귀납 추론이라고 그래요. 까마귀 한 마리 검고 까마귀 두 마리 검고 까마귀 만 마리 검고 까마귀 1억 마리 검으니까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귀납적 도약이라고 합니다. 귀납적 도약에 해당하는 귀납 명제는 항상 참이되는 명제가 아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귀납 명제, 이 귀납 명제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과학하는 방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일반화된 가설을 세우고 그걸 탐구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 귀납 추론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쌓는 과정이고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된다. 제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남학생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떤 여학생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 대학을 다니면서 5명의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한테 꽃을 주니 그 첫 번째 여자가 좋아했어요. 두 번째 여자의 꽃을 주니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꽃을 줬더니 좋아했습니다. 네 번째 여자한테 줬더니 좋아했어요. 다섯 번째 여자한테 꽃을 주면 좋아할까요? 이런 것들이 귀납 추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꽃이 여성들한테 관계가 있는 거면 좋아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거고 그게 개인적인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에서 그게 일반화된 가설로 의미 있는 과정을 밝혀내는 부분이 9번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귀납 추론에 해당하는 규칙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삼성전자에 근무를 해요.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는데 이 디자인이 먹힐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그 근거가 연역에 해당하는 근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 이러한 트렌드가 있고요. 이러한 조합이 있어서 이거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방향으로 가길 바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문제 보시면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행과 열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드인데요. 격자 모형인데 어떤 방향이 결정될지부터 내가 비교 대조로 살펴보셔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시죠. 그러면 이쪽으로 보시죠. 누가 더 공통점이 있는지 이게 같은 도형이잖아요. 같은 도형이죠. 같은 도형이니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 선이 그어져 있고 반씩만 나타나 있는데 이게 돌아 있습니다. 돌아 있죠. 얘도 돌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있고 반으로 돌아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플로서블해요. 그럴 개연성이 훨씬 더 높은 걸 뽑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니고요. 개연성이 가장 높은 거, 가장 그럴 만한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귀납 추론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10번 문제는 이 규칙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 과정은 보면 동일한 것들을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BANK가 BKAN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일단 이 K자 있죠. 이 K자가 두 가지 과정을 거쳤더니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라고 판단하시면 잘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각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면 뭐가 좋나요? 여러분들이 이 규칙이 보통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하고 이거 있죠? 이거는 규칙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나요? 자, 얘는 글자가 다릅니다. 숫자가 다르죠. 그죠? 얘는 1이 2, 4가 5가 된 것 같고요. N이 P가 된 것 같고 Q가 S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나가 숫자를 알파벳이나 숫자 순에서 1이나 2를 더한 그런 패턴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대체된 겁니다. 여기는요. 위치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만 변하는 게 있고요. 대체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숫자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4글자인데 5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범위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순서를 바꿔 맨 앞과 맨 뒤를 바꿔 뭐 중간으로 넣어 뭐 이런 규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바꾸는 거 말고 이게 다른 문자나 숫자로 변할 때는 플러스 1만큼 증가해 1, 2, 3, 4만큼 증가해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씩 1씩 증가해 또는 2씩 증가해 또는 1씩 2씩 1씩 2씩 증가해 뭐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럴 개연성이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초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자 숫자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추가해 삭제해 라는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들 경우보다 도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을 때 훨씬 더 그 이해 가능한 정도가 좀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이 결과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2가지 과정으로 진행된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각각의 경우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통 그럴 만한 경우들을 많이 상정하고 움직여야 된다. 근데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른 규칙이 적용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과 그쵸? 2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 둘이 뭐임은 알 수가 없냐면요. 예, 글자를 대체한 건 아니다. 라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위치만 변동되었다. 위치 변경 2개가 돼서 이렇게 됐다. 위치 변경 2개가 돼서 이렇게 됐다. 위치를 변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체시켰다. 라는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대체 정보가 나오고 대체 정보가 나오면 이 정보가 나오고 이 정보가 나오면 이 정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유추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자, 9번 문제, 10번 문제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귀납 추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귀납 추론이고 가장 그럴듯한 플로서블한 가능성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틀린 부분을 오류 검증할 때 가장 그럴듯한 오류를 떠올리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 중에 가장 틀릴 법한 애를 떠올리는 거죠. 근데 명령어는 여러 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찾아낼 거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통된 애가 이렇게 있는데 공통된 애를 솎아내고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얘 때문인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플러스더블하게 많이 언급되는 순서를 바꾼다든지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또는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이런 형식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문제는 이 정도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주장과 그 타당한 부분들은 언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추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납 추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나오니까 그 부분들은 강화 약화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추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